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입니다.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였던 경제가 뜻하지 않게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주로 서민 생활의 생계와 밀접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시 위축되면서 일시직,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등 많은 서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 경제 환경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만 일부 회복 기조를 지속하고 있을 뿐 유로 지역 경제는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해 유럽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중국 경제도 과도하게 높은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늘리는 리밸런싱하는 구조조정 과정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세계 경제를 견인해왔던 신흥시장국들의 성장도 일제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 팽창적 통화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환율 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 결과 원화 가치는 급등해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급락하는 등 환율 전쟁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한국 경제에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라크발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지속하고 있고 민간 소비는 세월호 참사 여파, 고용과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다시 주저앉는 등 내수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DI 등 주요 대내 연구기관들은 금융도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속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국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재삼 확인하고 차질 없는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정말 제가 기획재정위에 있으면서 부총리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실제 경제 회복은 우리 체감되는 경기는 그 예상에 비해서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생각하고 그다음 노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해부터 4%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리가 많았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가 474 국정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 474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두 가지 큰 경제문제 축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그야말로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한은 적어도 거시 지표에 관한해서는 경제 회복이 상당히 공고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것이 성장률이건 고용이건 또는 건설 투자이건 설비 투자이건 모든 부분에 거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다만 앞서도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거시 지표의 개선은 체감 경기의 필요 조건은 돼도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체감 경기의 개선은 거시 지표의 개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시 지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마이크로 대책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평단하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9%에 비해 가지고 2분기 성장률은 3%대 중반에 유지하고 있는 등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도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4% 경제 성장이 달성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금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정부는 3.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1, 4분기에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성장이 실적이 지금 3.9%로 나와 있어서 적어도 전망 경로의 범위에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월호 사고라는 이런 엄청난 충격 때문에 여러 가지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든지 해서 저희라 볼 때는 여러 가지 경제 충격은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경제 운영을 잘 해나가면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그러한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분기 경기 악화가 세월호 참사 여파에 의한 일시적인 하강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분기는 여러 가지 앞서도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그 경기 사이클적인 요소 다시 말씀드려서 2, 4분기에 다소 이런 1, 4분기에 대한 하나의 반락의 요소를 주춤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세월호 사고라는 그런 민간 소비에 위축을 가져오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할 때 저희는 그 적어도 2, 4분기에 있어서는 그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외부적인 충격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의 경기 순환 변동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경기 확장기는 31개월, 경기 수축기는 8개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17개월의 미약한 상승세를 마친 후 4월에 들어서는 100.4로 3월의 100.7에 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저 표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장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수축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매우 약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경기 지수는 중간은 이만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역시 경기적인 요소하고 구조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선 경기적인 요소로 보면 그 고용수와 배등수와 같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좋은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작년에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꾸준한 경기 회복 시책을 시켜와서 그것이 시차 효과를 나타내서 금년도에 특히 이런 하반기에 미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앞서 중간에 박수영 의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주택 정책에 관해서도 상당 부분 이제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역시 경기에 도움을 준다. 이런 좋은 어떤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지금 이만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렇게 서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망의 큰 경로는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더블 디립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더블 딥의 확률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이렇게 위축된 그 소비 심리를 잘 조성을 해주고 또 앞서 모두에 언급하셨듯이 민생과 관련된 체감 경기에 관련된 정책을 보완을 한다면 저는 금년도에 경제 성장의 전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소위 성장 잠재력에 해당되는 4%의 성장 잠재력은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2년 6월 이후 23개월째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목표 한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실업률을 양성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에서 이 소위 과거하고 달리 통화량이라는 중간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물가 정책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목표가 13년에서 15년에 걸쳐서 2.5에서 3.5의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물가 수준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이러한 인플레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좀 지켜본 다음에 그런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 상승률을 장기간 하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는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소폭 인하한 이후에 저는 GDP 갭률이 플러스 1 정도 도달한 전망 시점 6개월 전에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의 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금리의 문제는 중앙은행도 경기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그런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중앙은행은 경기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파격적인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3개월치의 금리를 동결하여 손을 놓고 있다 하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한국은행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경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침체하고 있는 경기 진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견해도 지배적입니다. 한국은행의 공조를 제대로 끌어내는 경제 수장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는 그동안 잘 해왔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은행도 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또 이 재정당국 간에 수시로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포멀리 지금 현재 거시경제 정책 협의회라든지 한국은행 부총재와 저희 차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또는 거시금융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과 또 정부 당국 간의 어떤 정책의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의장이 매주 한 번 조찬회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의 주례 조찬회동 등 이 의견교환을 정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꼭 정례화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저희 뉴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서로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경제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과 재정당국이 정책의 공조는 좀 원활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원화 절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어서 원달러 환율이 102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0선도 위협하지 않나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환율 전망치를 앞다투어 가지고 1000선 밑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원엔화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9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예정인데요. 900원대 중반까지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 일시적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호조를 보이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급격히 악화되는 소위 말해서는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역조의 커브 효과가
현상까지 발생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과거 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화유동성 위기 당시에 나타나서 한국 경제위기를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원자재 수입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 조건이 그렇게 개선되는 과정에서 결국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많은 의원님들을 지적하셨지만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수입수요가 증가되지 않아서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가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간 우리 수출 증가율은 14.6%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수출 증가율은 2.1%에 불과합니다. 금년 1분기에도 수출 증가율은 2.2%에 불과합니다.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던 해를 보면 어김없이 위기가 도래할 그런 가능성을 경고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지금과 저는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의 경제위기 시에 경상수지 흑자는 두 가지 요소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수출도 마이너스고 수입도 소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전형적인 위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지만, 지금의 경우는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수입이 바로 내수의 부진에 의해서 그러한 수입 수요의 감소를 초래해서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또 이 박근혜 정부와 경제혁신 3개년기에서 밝힌 바가 있지,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또 설비 투자가 회복되면 경상수지 흑자가 그 안정적인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화절상 특히 원화나 환율 하락을 방치할 경우에 저는 2015년경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하나는 일부 미세 조정을 위해 개입하고 있을 뿐 실효성 있는 환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율 하락의 영향을 볼 때 환율의 급락 방지가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율의 수준과 방향과 또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환율이 일반적인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9월에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원화가 2 내지 8%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보고서는 환율 수준을 추정함에 있어서 기준연도가 중요한 실질 실효 환율로 평가를 했는데, 기준연도를 금융위기 이전 원달러 평균 환율인 929원이었던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원화가 당연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동보고서가 주장하는 외환시장 개입 자제 논리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 실효 환율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 실효 환율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준의 연도를 어느 해로 하느냐에 따라 또 상당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재무성 보고서에 대해서 그 정부의 내부 문서인 만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환율 전쟁의 불필요한 피해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제가 언급한 잘못된 분석을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와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적극적인 국제금융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도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IMF 또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정부 기관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자 유입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통화 가치가 고평가되고 그 결과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외자가 갑자기 유출로 반전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위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선물한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 투자 비과세 폐지, 소위 말하는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토빈세 등 새로운 거시 건전성 강화 수단의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외자 유입이 많아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외자가 유입될 요인이 많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이후에 경제에 관한 해외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선불한 포지션이라든지 또는 거시안정 부담금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건이 관리 대상 수지가 29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화 환율 정책을 먼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그래도 경기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추경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하느냐는 현재의 경기 여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정의 안정화가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또 이것이 추경의 요건이 되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추경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장기적 추이를 보면 63년도에서 91년 중의 연평균 성장률은 9.5%로 이 고도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92년도에서 2011년 중의 연평균 성장률은 5.1%로 중정도 성장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2012년부터는 3% 내로 이 저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아가 잠재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대 초반대까지 하락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또 수도권 입지 규제, 과도한 경제 민주화 관련 규제, 과도한 환경 규제 등 이 덩어리 규제가 흑파되어야만 이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중점 육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각각 산업이 3%만 성장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이 0.5% 증가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 이렇게 5대 부가가치 산업이 위해서 3 내지 5만 명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흑파를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실천 방안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잠재 성장률의 하락이 정말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력을 추진하는 그의 요점이 바로 잠재 성장률의 바로 제고이고, 그것은 규제 완화 또는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그 규제를 통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높이는 것이지, 안전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OECD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레귤레이션이지 그냥 디레귤레이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노동의 또 공급이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간 선택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해서 또 전반적인 성장률 제고를 도모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2기 내에 성장 잠재력을 4%로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고용과 소득도 악화되고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한 증가로 소비 증대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내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제민주화 관련법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역시 둔화되어 좀처럼 내수 시장이 살아나 선진국들의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로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마저도 위축되는 정부는 단기적으로 확산적 개정 통화 금융적인 행사를 통해서 경기를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기대적 특화, 고가치 소비 산업 육성도 전면 대의 실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에 하는 수학으로 인한 시장을 높이고 고급 유차적으로 접근하고 한국 대외가 전진국으로 요약하는 속도를 건전하게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고 있는 공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국민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